네. 어, 오늘은 이제 뉴럴넷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머신러닝에 가까운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번 학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다룰 뉴럴넷 계통의 모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럴넷을 이제 설명할 때 보통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 이렇게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워드 패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뉴런이라고 하는 거, 뉴런 신경세포라고 보통 부르죠.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뇌에 860억 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서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는 두 개의 뉴런이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뉴런하고 오른쪽에 있는 뉴런이 서로 이제 이어져 있는 모습이고, 이 뉴런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자극이 이렇게 뉴런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요 뉴런으로 이렇게 자극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이 자극의 합이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다음 뉴런으로 이게 전달이 됩니다. 뭐 전달이 될 때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뭐 전달을 해주고, 예, 여기 뭐 이 연결을 시냅스 연결이라고 뭐 불러요. 네, 뭐 이런 그림은 그냥 한번 봐두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러면 요 뉴런이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입력이, 자극이 결국은 입력이잖아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을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입력의 양이 충분하면 전달이 되는 거고, 입력의 양이 좀 불충분하면 뭐 적은 신호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전달이 약하게 될 수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를 띠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음 뉴런에 또 자극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뭐 여기 다른 뉴런들로부터 이런 연결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림상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뉴런을 실제적인 어떤 수학적인 모형하고 장치로 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1943년도에 맥컬러하고 피츠 이 두 분께서 뉴런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뇌를 좀 이렇게 모사하는 이런 장치를 수학적인 모형을 제안을 하셨고요. 시간이 좀 흘러서 1957년도에 프랭크 로산블럿이라고 하시는 분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여기 제목에 써 있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장치를 실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장치의 모습은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처럼 비슷해요. 자극들이 이제 입력이니까 입력들을 n개를 쭉 받아요. 그래서 입력에 그 어떤 가중치들을 곱해주게 돼요. 왜냐면 어떤 입력은 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입력은 좀 덜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가중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게 되는데, 시그마니까 이건 더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티드 썸이 되는데, 입력만으로 이렇게 그 출력을 내지 않고요. 그 모델에서 미리 모델이 미리 갖고 있는 어떠한 값도 또 입력으로 줘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랑 상관없이 모델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역시 B라고 불러요.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바이어스에서 따온 겁니다. B를 하나 더 더해주죠. 그래서 입력에 의한 웨이티드 썸과 더하기 B를 해서 그거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그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그마로 표시된 부분에서 웨이티드 썸을, 이게 y가 출력이죠. 이 출력으로 얼만큼 전달해 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아니면 그 값을 줄이거나 늘려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y는 뭘까요? 데이터, x하고 y는 데이터에 있는 거죠. 내가 확보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쭉 넣어서 데이터를 출력을 관찰을 해보겠죠. 그러면 그게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정답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정답하고 차이가 적어지도록, 정답에 근사하도록 이 가중치들을 좀 조절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좋은 출력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웨이트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자,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중간고사 족보의 양, 뭐 또 뭐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과외 받은 시간, 뭐 여러 가지 IQ 뭐 이런 것들을 다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점수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족보가 어떤 시험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족보의 가중치가 높게 이렇게 학습이 되겠죠. 그래, 이걸 높여줘야지 예측값을 잘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퍼셉트론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입력이 n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n개 입력이 들어가고 이게 가중치들이 곱해져요. w들이 각각 다 곱해지고 이게 그냥 입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랑 상관없이 모델이 좀 입력을 주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인위적으로. 그런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인풋으로 하면 1이고요. 웨이트로 하면 b가 되면은 그냥 1 곱하기 b니까 b가 되잖아요. 그래서 b를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요걸 바이어스라고 부르고 요거를 합치죠. 그럼 이제 이건 단순하게 weighted sum이죠. 가중합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가중합을 보통 뉴럴넷에서는 z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z는 입력들을 weighted sum 한 거예요. 그래서 요 z가 만들어지고요. 요 z를 가지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 주게 돼요. 요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activation function, 한국말로 부르면 활성화 함수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 어떤 함수를 통과시켜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함수가 이제 출력을 내겠죠. 입력을 받아서 z를 받아서 출력을 내줄 텐데 요 활성화 함수의 모습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이던 활성화 함수는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생긴 커브예요. 시그모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이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z를 이렇게 바꿔서 내주는 거죠. 그렇죠.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음수로 많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출력은 0에 가까운 출력을 내주겠죠. 그리고 입력이 뭐 이렇게 큰 값이 나오게 되면 뭐 1에 가까운 출력을 내주겠죠. 그리고 이 z 값이 만약에 0이었으면 2분의 1, 뭐 이런 값을 출력으로 내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출력이 나오는데 또 출력을 일반적으로는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활성화 값이니까.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활성화 값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 출력이 최종 출력이다. 그러면은 아웃풋이라고 그냥 부르면 되겠죠. 인풋이고 아웃풋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퍼셉트론들이 이 뉴런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쭉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간에서는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비선형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 weighted sum을 그냥 출력으로 그냥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건 y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죠? 그냥 입력의 weighted sum이 출력이잖아요. 입력을 weighted sum 한 거는 첫 시간에 공부했던 linear transform. 여기는 바이어스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affine transform 한 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affine transform 같은 거밖에 안 하게 되면은 이 뉴럴넷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 뉴럴넷을 강력하게 만드는 게 여기 활성화 함수예요. 비선형성을 줘야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높여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y라고 하는 출력은 뭐죠? weighted sum. iw하고 x를 곱해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준 다음에 바이어스까지 더해줘서 활성화 함수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y가 그냥 함수죠, 결국은. y는 함수잖아요. 입력에 대한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z라고 표현했으니까 시그모이드에 z로 표현할 수 있겠죠, 줄여서. 훨씬 간단하죠.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행렬, 우리는 이런 스칼라를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벡터 노테이션으로 쓰게 되면 w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 놓고요. 또 x라고 하는 벡터를 이렇게 정의해 놓는다고 하면은 w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x를 곱해주게 되면은 스칼라가 나오죠. 그쵸? weighted sum이 그냥 나오죠. weighted sum의 벡터 표현이죠. 이렇게 해주고 b를 더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선형 변환에 대한 affine 변환이죠. b가 있으니까 affine 변환에 대한 활성화 함수 통과 값이 액티베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면은 막 그려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그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뭐가 생략이 됐죠? 일단 바이어스가 생략이 됐죠. 바이어스는 생략을 해서 많이 그려요. 왜 그러냐면은 바이어스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어스는 항상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알아서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시그마라고 하는 웨이티드 썸을 만드는 것도 생략했죠. 왜냐하면 웨이티드 썸도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화 함수도 항상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진짜로 입력, 출력만 이렇게 표현해서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림을 좀 좀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는 가만히 보시면 값들만 표현되어 있죠. 입력과 액티베이션 이런 값들로만 표현해서 일단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죠. 그렇죠? 이 식인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그리지 않은 바이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연산은 이 아래쪽 연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잘 봐두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 벡터 자체를 x 벡터를 1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w를 b를 하나 만들어 놓고 두 개를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면 결국은 요 연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은 어쨌든 그 안에는 바이어스는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표현상의 편이고요. 실제로는 이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는 따로따로 관리가 됩니다.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금 포워드 패스 하고 있는데 백워드 패스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포워드 패스는 좀 쉽죠. 입력이 그냥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 가면서 출력을 내주는 거니까 쉬운데 우리가 백워드 패스에서는 결국은 가장 좋은 W를 찾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W를 찾아야 되는데 W를 지금 이 상태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면은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역함수를 이용해주면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함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역행렬을 곱해야 되는데 선형대수로 표현되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W를 계산으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해가지고 열심히 곱해가지고 이리저리 조절해가면서 값을 찾게 됩니다. 파라미터 값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뉴런을 모사한 퍼셉트론이고요. 요거를 층을 여러 층을 쌓아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게 돼요. 줄임말로 MLP라고 부릅니다. 자, 입력이 있습니다. n개가 여전히.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층을 뒀어요. 중간에 뉴런의 개수는 P개예요. 뉴런의 개수는 뭐 우리가 디자인하면 되죠. P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꼭 하나란 법은 없죠. K개의 출력을 내줘요. 자, 이런 MLP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X1이라고 하는 게 이 중간에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이잖아요. 이게 중간 액티베이션 값 H1에 영향을 주죠. W11 W 프라임의 원만큼의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X2는 여기 있죠. W 프라임의 1, 2만큼의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죠. H1에. 그래서 다 연결해서 가중치들을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중치가 모두 몇 개죠, 그러면? P 곱하기 N개 되겠죠. 그쵸? P 곱하기 N개의 가중치가 있겠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결국 Y1이라고 하는 거는 H1, H2, HP까지의 영향을 다 받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는 그 정도를 이렇게 가중치들을 곱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K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요. 결국은 H1이 X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Y는 H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X가 녹아져 있는 거죠. X에서 영향받은 H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의 가중치가 필요해요? K 곱하기 P개 이렇게 가중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가중치들을 다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프라임을 썼어요.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 숫자가 표기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준 표기법은 층을 표시할 때는 요 위에 표시를 합니다.
아래다 표시하지 않고 위에다 표시하고 괄호를 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은 괄호치고 1, 두 번째 층은 괄호치고 2,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게 쓰면 좀 노테이션이 헤비해지니까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바꿔서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바이어스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어스들이. 바이어스는 모두 몇 개? 예, 각 뉴런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B개, 여기 K개의 바이어스가 벡터를 만들겠죠. 이렇게. 바이어스 벡터들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여기는 바이어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X는. 예, 여기 바이어스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예요. 예. 아까도 그림상에서 바이어스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X에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weighted sum과 활성화 함수는 생략을 했고요. 대신 활성화 함수를 뭘 쓴다라는 건 미리 약속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활성화 함수 내가 시그모이드 쓸 겁니다. 또는 렐루를 쓸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표기를 하게 되면 y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 weighted sum, P개의 weighted sum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바이어스는 여기로 들어오는 바이어스는 B1이니까 B1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Y1은 그 Y2, Y3, YK까지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스칼라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근데 H가 이제 문제잖아요. H를 또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HI는 또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weighted sum 만들고 대신 weighted sum이 n개죠. 여기 x가 n이 있으니까요. n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해당하는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파인 변환이에요. 어파인 변환하고 활성화 함수 통과한 거죠. 그러면 요 hi 자리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요 위의 식이 다시 요 hi 자리 대신 요게 들어간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그마식으로 다 더해서 쓴 겁니다. 그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 y 쪽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를 뭐 시그모이드 y라고 했고요. 중간층에서 쓰는 건 시그모이드 h라고 했어요. 뭐 이게 같은 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랬을 때 출력을 가만히 보면은 일단 입력이 한번 활성화 함수 통과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곱해져 가지고 또 활성화 함수 통과하죠. 그 층이 여러 개라고 하면 활성화 함수를 여러 번 통과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y라고 하는 거는 합성 함수입니다. 이 두 개의 함수가 합쳐져 있는 합성 함수.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함수 안에 인자가 함수잖아요. 합성 함수죠. 결국은,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합성 함수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합성 함수 안에 있는 인자는 입력에 대한 어파인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스칼라 형태로 계산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벡터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좀 간결하게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아까 똑같은 그림이고요. 이거를 x를 일단 벡터로 표현해야 되니까 x 벡터를 컬럼 벡터, 컬럼 n 디멘션을 컬럼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뉴런들은 h 디멘션을 컬럼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볼드체로 쓰면 되겠죠. 소문자. 그리고 y도 역시 벡터잖아요. 그래서 y도 역시 k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여기 웨이트들이죠. 웨이트들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는 뭐죠? 벡터가 아니라 행렬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렬의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렬은 우리가 n by p도 생각할 수 있고요. p by n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p by n 행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세로 쪽으로 p개가 있고요. 가로 쪽으로 n개의 원소를 갖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p by n 행렬입니다. p by n이라고 하는 건 뒤에부터 먼저 셌죠. 뒤쪽 출력 쪽부터 입력 쪽으로.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걸 반대로 만들어도 돼요. n by p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두 개를 결국은 곱하잖아요. x하고 w를 곱해야 되는데 w1하고를 곱해야 되는데 곱해질 때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곱해야 됩니다. n by p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일부러 p by n 행렬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뉴럴넷에서는 무조건 계산을 줄여야 돼요. 계산 횟수를 빠르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p by n 행렬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w2도 필요하죠. 이쪽에 행렬을 w2라고 할게요.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K by P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K by P. 이게 P개인 행렬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행렬을 만들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도 행렬로 만들었고, 가중치도 행렬로 만들었죠. 자, 이제 세팅은 끝났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연산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H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이 H 벡터잖아요. H 벡터는 어떻게 나오죠? W1 매트릭스 곱하기 X. 자, X가 N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원이 이렇게 맞으면 된다 그랬죠. 예, 이렇게 맞죠, 지금. 그럼 나오는 결과가 차원은 P 바이 1짜리 P 바이 1이면 딱 맞죠, 이거랑. 예, 이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아까 이거를 반대로 썼다라고 하면은 차원을 W1을 트랜스포즈해서 곱하면 또 맞죠. 그래서 트랜스포즈 연산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계산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P by N이고요. W1이. 그 다음에 X가 N by 1이니까, 이걸 연산하게 되면, 이렇게 뭐 약분하듯이 약분되고 나면 P by 1이 남죠. 예. 차원이 맞죠. P by 1이니까, 얘가 P by 1이잖아요.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Y도 똑같죠. Y도 W2에다가 H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 이것도 한번 따져보면, W2는 K by P고요. 그 다음에, 요 H라고 하는 건 여기 보셨듯이 P by 1이에요. 그럼 안의 차원이 맞기 때문에 밖의 차원만 으로 만들어지는 벡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K by 1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하고 Y가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바이어스가 지금 보이진 않고 있는데 바이어스가 없다고 치면 선형 변환이고요. 실제로는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어파인 트랜스폼이죠. 어파인 트랜스폼이 한번 일어나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고 요거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Y라고 하는 거는 이 H가 위에서 표현이 됐잖아요. H를 넣어주면 되죠. 이 안에다가. 그러면 Y는 시그모이드의 W2에 H 대신 요거 써주면 되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어파인 트랜스폼 한번 되고 활성함수 통과하고 다시 그게 어파인 트랜스폼이 돼서 활성함수 통과하고 합성함수죠. 결국은 벡터 행렬을 갖고 있는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W1, W2로 뭐 간단하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표준 표기법은 이 위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층이니까 이렇게 W1에 가로치고 1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일반적인 표기법입니다. 층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행렬은 뭐 이렇게 괜찮지만 이런 실제 가중치들을 여기다 막 프라임, 투 프라임, 뭐 3번 프라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층을 쌓아봤는데 아까 입력층, 출력층, 중간층 이렇게 3층이 있었는데 중간층은 이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2라고 하는 층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활성화 함수를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면 W1 매트릭스는 몇 바이 몇 매트릭스요? P by N 매트릭스. W2는 P by P. 이거는 뭐 P by P죠. W3 매트릭스는 K by P. K by P.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H1은 선형 변환 한 다음에 활성함수 통과시켜주면 되고 H2도 선형 변환해서 활성함수 통과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입력에 대한 선형 변환한 다음에 활성함수 통과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싹싹 넣어주면 되죠. Y라고 하는 거는 H2 자리에다가 이거 써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Y라고 하는 건 H1 자리에다가 이거 써주면 되죠. 그럼 요거는 함수가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져 있는 함수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고 그 안에 다시 함수가 들어있는 이런 구조를 갖는 합성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어파인 변환만 있어요. 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력이 주어지고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었다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돼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뉴런의 가중합, 이게 어파인 변환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어파인 변환이 활성함수를 통과하는 과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요.
자, 근데 이제 바이어스가 사실은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까지 포함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바이어스 벡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벡터를 하나 또 만들고요. 바이어스 벡터를 하나 또 만들죠. 바이어스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벡터로 따로 관리를 해야 돼요. 따로 관리가 실제로 돼요. 따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식을 쓰면 뭐 여기 더하기 B1만 해주면 됩니다. H1은. 아까 요거 없었잖아요. 요거만 더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B2 만들어주면 되고 Y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B3 만들어주면 되겠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똑같이 그냥 하나씩 대입해주게 되면 Y는 요 H2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요거 써준 겁니다. 다시 H1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것도 그냥 합성함수예요. 안에 있는 인자들은 어파인 변환이 한 번 일어나고 활성함수 통과하고 다시 어파인 변환한 다음에 활성함수 통과하고 그 결과에 대한 어파인 변환을 다시 하고 활성함수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을 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표현인데 여기 B는 뭐 원래 바이어스는 우리가 원래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빼고 표기해도 틀리진 않아요. 다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워드 패스의 끝이에요.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합성함수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냥 합성함수를 만들어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뉴런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퍼셉트론이 나왔죠. 퍼셉트론은 뉴런 하나예요. 자,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아시죠? 그래서 입력이 두 개예요. X1, X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전부 1일 때만 참일 때만 참이죠. 그 다음에 오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엔드 게이트나 오어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 뭐 이 퍼셉트론을 만들 거예요. 퍼셉트론을 식으로 다시 쓰게 되면 이거죠. 그렇죠? 웨이티드 썸이 여기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이게 시그마를 통과하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W1하고 W2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뭐 있다고 칠게요. W1하고 W2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좌표 평면에 이게 X 값이고요. 이게 X1이고요. 이게 X2예요. 그러면 00인 경우 둘 중에 하나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둘 다 1인 경우 1인 경우는 요거죠. 엔드 게이트는 요거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죠. 오어 게이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면 되죠. 두 개가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 결정하는 거는 요거예요. 선형 결합이죠. 그래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같은 경우는 평면상의 점이 이렇게 찍혀요. 그럼 직선을 가지고 요거를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지가 않죠.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이 두 개를 1과 0을 하얀색과 검정색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연산을 하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W를 잘 조절해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안 됩니다. 퍼셉트론 하나만으로는. 여기 지금 그 그림이 뒤에 있었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이 상태에서는 어떤 선을 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이게 직선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모이드로 들어가는 그 결정하는 출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시그모이드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출력을 결정하는 그 안에 있는 선형 결합 자체가 리니어하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가지고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1969년도에 MIT의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질 못하고 17년 동안이나 이제 인공지능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좀 중간중간에 프로그레스는 있었는데 이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1986년도에 여기 중간에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좀 체계화를 했어요.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말로 하면 역전파죠. 역전파 알고리즘을 좀 체계화했고 이거를 MLP에 적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X1, X2를 가지고 바로 Y를 답을 내려고 했더니만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층을 하나 만들어요. 중간층을 하나 쌓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X1하고 X2가 중간에 있는 다른 표현들로 바뀐 거죠. 이제 X1, X2가 아니라 이거를 H1, H2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만들고요. 그 표현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입력의 차원이 뭐 n개인데 그 중간층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중간에 표현을 줄이는 경우는 이제 오토인코더 같은 계통에서는 표현을 좀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엔 중간에 표현을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같게 만들어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내게 되면 이제는 이게 이제 Y를 결정하는 거는 H1하고 H2잖아요. 그래서 H1하고 H2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0하고 1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예, 선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죠. 예, 선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겠죠. 기울기나 절편 같은 것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H1과 H2에 대해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를 좀 지오메트릭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까 양 코너에 이렇게 찍혀 있는 점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공간을 이렇게 이 종이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구부리고 나서 선을 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구분이 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구부려졌기 때문에 X1하고 X2에 대해서 이렇게 찍혀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곡선을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죠. 이런 곡선을 그리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H1, H2에 대해서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죠, 분명히. 그렇지만 X1, X2에 대해서는 이미 넌리니어한 속성을 갖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곡선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이건 좀 뭐 그냥 역사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어떤 그 값들이면은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되는지 볼 텐데 입력으로 들어가는 건 00, 10, 01, 11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출력도 0이나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을 만족하는 요 W들은 숫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네. 아주 그냥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선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조금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구분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해주면 되는데 결국은 뭘까요? 이게 지금 배워야 될 파라미터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의 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바이어스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 3개, 웨이트 6개를 배우면 되겠죠. 그걸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H1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죠. H2는 이렇게 표현돼요. 웨이티드 썸 표현되고요. 그다음 Y1이라고 하는 거는 이 H들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겠죠. 웨이티드 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H1 자리에다 이거 넣어주고 H2 자리에다 이거 넣어주면 Y1이 함수식으로 명확하게 쓰여지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정할 거는 이쪽에 있는 4개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매트릭스,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스칼라죠 사실은. 그래도 뭐 그냥 벡터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1차원 벡터 이렇게 만들어주고 9개를 정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들 넣어주게 되면은 성립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성립해요. 요거를 찾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는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포워드 패스에서 마지막으로 AI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1943년도에 맥컬러하고 피츠가 수학적인 모형을 만들었다 그랬죠. 뉴런을 모사하는. 그리고 57년도에 퍼셉트론이 나왔고 60년도에 어델라인이 나왔고 지금 쓰고 있는 로스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어델라인 계통이에요.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오어 문제가 있어서 17년 동안 다크 에이지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 층을 여러 개를 쌓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층을 여러 개 쌓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또 다시 2차 겨울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 요 무렵부터 조금씩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2012년도에 그 유명한 알렉스 넷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우승을 하게 되면서 딥러닝에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런 프로그레스들이 쭉 있었어요. 뭐 연도마다 하나씩 제가 대표적인 거 적어놨는데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2013년도에는 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GAN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게 이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생성 모델에서 한동안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ResNet이 나와서 층을 깊게 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이게 나왔죠. 트랜스포머가 사실 이제 우리 뉴럴넷의 기초죠. 요즘에는 이 트랜스포머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이제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기초긴 한데 우리는 학기 중후반부에 이제 다루게 돼요. 그리고 2018년도에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이 발표가 됩니다. 버트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클립하고 달리가 이제 굉장히 큰 성과물이에요. 2020년. 21년인가? 20년, 하여튼 뭐,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 뭐냐면은, 기존의 뉴럴넷은, 싱글 모델러티를 주로 가정을 많이 했어요. 싱글 모달러티. 그래서 뭐, 입력으로 자연어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자연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당시부터 이제 이 자연어하고 이미지가 결합된 임베딩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 온라인이 되어 있는 임베딩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어를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여기 클립하고 달리까지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클립은 맨 마지막 시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내용까지 다 따져보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989년도에 요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세어럼이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요거 뭐였죠? 그 2차 겨울쯤에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히든 층이 하나 아까 히든 레이어를 제가 2개까지 쌓는 모습을 보였는데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그 중간층이 하나 있으면 그 중간층 하나만 있어도 어떠한 연속 함수든지 다 근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뉴런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긴 하겠지만 뉴런의 개수만 많이 주게 되면 여러 층을 쌓지 않고 층 하나만 있어도 어떠한 연속 함수든지 다 근사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복잡하잖아요. 여기 이 함수를 우리 식으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런 그 함수도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뉴런의 개수만 많으면은 근사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함수잖아요. 함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층을 많이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층은 많이 안 썼고 층은 한 층만 가져가고 뉴런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어떤 역할을 하는 가중치들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층을 여러 개를 쌓아야지 훨씬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저항하고 뭐 다이오드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만들 수는 이론적으로는 있죠. 내부적으로 그런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메모리, 뭐 레지스터 이런 단위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 이론이 나와서 오히려 뉴럴넷의 발전을 좀 저해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영향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네, 이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세팅부터 먼저 할게요. 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게 데이터셋이고, 데이터셋을 보통 D자를 이렇게 장식체로 써요. 이렇게 멋있는 장식체로. 제가 설명했었죠. 처음에. 장식체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라고 치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지금. 그래서 X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레이블 값 Y가 있죠. Y가 있어요. 이게 쌍으로 묶여 있죠. 입력에 대한 그 레이블이니까요. 각각에 대한 레이블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는 i개예요. 대문자 i개. 그래서 i개만큼의 데이터를 묶어 놓은 거죠. 모아 놓은 게 이 데이터 셋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을 하나 정의를 할게요. 모델을 보통 함수니까 뉴럴넷은 그냥 f로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함수의 인자는 뭐죠? x.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함수를 뭘 갖고 있죠? 가중치. 물론 여기 바이어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해요. 왜냐면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함수는 xi에 대한 함수인데 파라미터 w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x가 더 내가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전개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w를 이렇게 아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다 혼용해서 쓸 겁니다. 요거는 잘 안 쓸 거고 요거나 요거를 혼용해서 쓸 텐데 초반에는 요걸 쓸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사실은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일이 많아요.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W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있고 모델이 있으면 이제 다 됐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훈련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데이터 모델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입력. 이게 모델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뭘 내놓죠? 출력을 내놓죠. 출력을 내놓는데, 요거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모델이 내놓은 출력일 뿐이지, 예측값일 뿐이지. 그래서 Y 햇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데이터에는 정답이 주어져 있죠. 그럼 이건 정답입니다. 그러면 모델의 출력값과 예측값과 그러니까 정답과의 차이가 뭐였어요? 이게 바로 로스였죠. 로스가 W로 표현이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이 W를 잘 찾아줘야지. W라고 하는 게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래서 A, B, C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정해져야지 2차 함수의 모습이 정해지니까 이 W가 잘 만들어져야지 예측값이 정답하고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W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의 목표는 YI가 예측값이 정답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W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로스 펑션 정의를 하고 이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면 로스 펑션 요 차이를 어떻게 계량할지를 정하는 게 로스 펑션이죠. 뭐 민 스퀘어 에러로 할지 아니면 절대값 민 에버리지 앱솔루트 에러로 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정해놓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W를 찾을 건데 우리가 찾은 W를 W 햇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찾은 거니까요. 그래서 로스를 최소로 하는 W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W 햇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로스 펑션. 로스 펑션의 값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그때 아규먼트를 찾아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을 거는 로스 펑션의 최소값이 아니고요.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파라미터 W를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넣어주면 되고 근데 이걸 찾으려면 초기값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식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역함수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 초기값을 만들어주고 거기로부터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찾게 되죠. 로스 값들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값을 써주게 됩니다. 초기값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초기값을 뭘로 설정해 주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 몇 시간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기억해 둘 거는 랜덤한 값을 써요. 랜덤 값을 쓰는데 0 근처에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0을 쓰진 않아요. 0 근처에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해요. 초기 값으로. 보통 지금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식을 지지난번에 소개를 했었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쓸 건데, 자, 맨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레디언트하고 미분하고는 같은 뜻이죠. 기울기가 바로 그레디언트예요. 미분값이 그레디언트인데, 그레디언트를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데, 로스 펑션을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거 로스 펑션을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편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컬럼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컬럼 벡터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행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컬럼 벡터라고 놨어요. 이렇게 놓으면 좀 보기에 편하죠. 매트릭스보다는 컬럼 벡터로 놓고 W0부터 WN까지가 아까 파라미터 있었죠.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미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N이니까 N 더하기 1개의 그러한 기울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N 더하기 1개의 기울기들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경사를 구했다. 그레디언트가 세모를 뒤집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W의 로스 펑션 이런 기호도 많이 써요. 이게 표준적인 표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은 쓸게요. 초반에는 미분식으로 명시적으로 잘 보이도록. 자 그러면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했었나요? 지난번에 원래 내가 알고 있던 파라미터 W에서 이 값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경사를 구해서 학습률을 곱해서 그렇죠. 경사가 양수면은 왼쪽으로 바꿔줘야 왼쪽으로 값을 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경사가 심하면은 많이 바뀌겠죠. 기존 값에서 많이 바뀔 거고요. 경사가 만약에 적어요. 거의 0이야. 그러면 이전 값이 다음 값으로 그대로 그냥 거의 남아있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중요합니다. 그레디언트가 이게 잘 나와야지 갱신이 이루어지잖아요. 값들, 파라미터를 잘 찾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레디언트가 이게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이 안 되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파라미터가 바로 다음에도 또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되면은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학습이 일어난다는 게 파라미터를 찾아야 되는 건데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잘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일단 초반에는. 아시겠죠? 이 식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사, 즉 미분을 알아내야 된다 하는 거죠. 미분이라고 하는 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미분을 해야 돼요. 파라미터가 1000개가 있으면 1000개에 대해서 다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를 갱신을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파라미터를. 근데 물론 스칼라로 이렇게 포루프 돌면서 하진 않죠. 이것도 역시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사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좀 안 한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제가 올려놓은 슬라이드가 이건가요? 조금 슬라이드를 좀 바꿨는데 어쨌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합성함수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죠. 미분을 하게 되면 라그랑지 노테이션으로는 어떻게 표시를 했죠? 라그랑지 노테이션으로는 요 합성함수니까 요거를 미분해라라고 하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해라라고 하면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미분에 들어갔죠. 그래서 밖에 거를 한번 편미분을 하고 그리고 요 놔두고 그 안에 걸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 두 개를.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죠. 요걸 라이프니츠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y는 fu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u를 g의 x로 표현해 주게 되면 똑같죠. u 자리에다 요 넣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y를 결국은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dy dx를 구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dy 오버 du u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다시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체인 룰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렇게 약분되듯이 다 지워지고 맨 왼쪽에 있는 위에 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아래 거만 남겠죠. 이게 여러 개 합성함수가 여러 개가 합쳐져 있다고 하면은 계속 일어날 테니까 체인 룰에 의해서 요거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퍼셉트론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퍼셉트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입력이 1부터 n까지 n개가 있어요. 그럼 가중치도 역시 n개가 있겠죠. 이 가중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한번 배워볼 텐데, 자, 맨 먼저 요 로스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이 예측치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하고의 차이를 제곱을 했다고 칠게요. 이거 로스로 쓸 수 있죠,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절대값을 써도 될 텐데 제곱을 했습니다. 절대값은 미분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제곱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자,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y-햇은 어떻게 나오죠? y-햇은 여기가 g니까요. 여기가 z. 여기 z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z가 활성함수를 통과한 거죠. 이건 활성함수예요. 활성함수를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y-햇은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거는 신경망이니까요. 그러면 z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z는 지금 바이어스 빼고 생각을 하면 뭐 웨이티드 썸이죠. 그냥 웨이티드 썸이고요. g가. 자, 그러면 다 됐죠.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W 찾는 거니까 이 로스를 W1에 대해서도 편미분하고 W2에 대해서도 편미분하고 일반적으로 WI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WI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편미분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 이 로스를 먼저 Y-햇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로스를 Y-햇에 대해서 미분하고 Y-햇을 Z에 대해서 다시 미분을 하죠. 그리고 Z를 W1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러면은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약분돼서 보면 결국은 이거 똑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요 로스 펑션을 편미분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활성화에 대한 편미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웨이티드 썸에 대한 편미분. 그래서 미분치들이 3개가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퍼셉트론에 대해서 미분치가 3개가 곱해지게 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편미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이제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럴넷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자, 로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로스는 y-햇에서 y를 뺀 거의 투놈의 제곱. 자, 이게 바로 민스퀘어 에러예요. 민스퀘어 에러에 대한 벡터식이죠. 그리고 요거는 결국 y-햇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로 표현할 수 있죠. 아까 해봤죠.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빼기 y의 제곱하면 돼요. 보통은 정답에서 예측값을 빼는데 사실은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순서를 바꿔도 똑같죠. 순서 바꿔서 그냥 썼어요. 왜 그러냐면 미분할 때 y-햇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한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웨이티드 썸 미분할 때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해소가 되긴 되는데 괜히 전개할 때 좀 불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놨어요. 편의상.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W1, W2, W3를 다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 다 행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스칼라 값들을 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W1 찾고 W2 찾고 3 찾으면 되죠. 찾아보기 전에 우선 널리 사용되는 미분, 우리가 미분을 좀 해야 되니까 미분을 몇 가지 들어봤는데 우선 스퀘어드 로스인 경우에는 요거잖아요. 요거를 y-햇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 때 다 했었죠. 이거 벡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되고요. 스칼라 값에 대해서도 편미분하게 되면 y-햇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제곱 텀이 있으니까 2가 앞으로 한번 나오고요. 다시 y-햇에 대한 그 개수에 대한 그 항이 하나 또 곱이 하나 만들어지죠. 1이니까 그냥 이거죠. 결국은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아시죠? 시그모이드. 이 Z가 시그모이드 활성화함수를 통과한 게 Y 해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Y 해시 결국은 요거랑 똑같은 건데, 자, 이거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재밌게도, 시그모이드에다가 1 빼기 시그모이드를 곱해 놓은 값이 나와요. 재밌죠? 네, 왜 그런지 여기 유도해 놨어요. 한번 미분을 해보게 되면, 우선,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걸 미분하게 되면, 일단 분모의 제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예.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죠. 그럼 이게 나오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그모이드고 이것도 시그모이드이기 때문에 예, 시그모이드 곱하기 1 빼기 시그모이드예요. 예,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는 시그모이드에다가 1 빼기 시그모이드를 곱한 형태다. 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Z가 웨이티드 썸인데 이 Z를 WI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죠? 이거는 지금 그냥 XI가 되죠. 예, WI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상수텀이고 예, 그 해당하는 거에서 개수만 앞에 붙으면 되는데 개수가 X이기 때문에 XI가 나오죠.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아는 상태에서 한번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뉴럴넷이 아까 보셨던 거. 네. 여기에서 활성화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출력이 나오죠? Y가 여기에 대한 로스를 뭘 쓰느냐가 달라지는에 따라서 이제 미분이 달라질 텐데 아까처럼 평균 제곱 5층을 쓰는 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로스는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모델의 출력값이고 요건 정답이에요. 차이를 빼서 제곱을 했습니다. 자, Y햇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Y햇은 요거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이거죠. 활성함수인데 Z3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 이거에다 이거 곱한 거, 이거에다 이거 곱한 웨이티드 썸이잖아요. 예, 이렇게 표현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로스 펑션을 결국은 합성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G3 자리에다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Y햇 자리에다 요거 넣어주게 되면 요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편미분하는 거죠. 지금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3,1을 찾을 거면 요 파라미터를 찾을 것 같으면 W3,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수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할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체인룰로 다 이렇게 편미분들을 막 해서 곱했는데 그냥 한 방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W3,1을 지금 배울 거예요.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가 좋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가 필요해요. 예, 로스 펑션을 W3,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이게 필요하다고. 이걸 알아야지 이 값들을 계속 대입해 가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1000번, 2000번 막 반복해 찾을 건데 그때마다 이 기울기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자,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로스를 편미분 W3,1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한 방에 해도 되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한다면 로스 펑션을 Y햇에 대해서 미분하고 Y햇을 Z3에 대해서 미분하고 Z3를 W3,1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그거 곱하면 되죠. 지금 다 찾아놨잖아요. 여기 지금 식으로는 만들어 놨잖아요. 아까 요 위에 있는 분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실제로 편미분하면 되는데 자, 로스 펑션 참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스칼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벡터 미분이 일어나고요. 여기 벡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일단은 지금 편의상 스칼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씩 찾는 걸로. 그러면 3,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W3,1에 대해서 자, 요거에 대한 편미분은 요거예요. 아까 했었죠. 표에서. 그 다음에 오렌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편미분으로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거에 대한 편미분은 그냥 여기서 보고 하면 돼요. 3,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H1이잖아요. 나오는 거는 H1이에요. 그렇죠? 이게 답이죠. 로스 펑션은 주어져 있을 테니까 이거 나오고 또 H1도
뭐 그때까지 알고 있던 거 그러니까 대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기울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이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하고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 항상 따로따로 있고 곱해진다. 요거는 그쵸, 피할 수 없겠죠. 요거는 항상 있는 거고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이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W 지금 아까 제가 3, 2를 찾았는데 3, 2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앞에는 다 똑같고 여기만 다를 거예요. H2로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뭘 찾을 거냐 하면은 다시 넘어와서 뭘 찾을 거냐 하면은 이제는 이쪽에 있는 거 찾을게요.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입력에 가까운 층에 있는 가중치들을 찾을게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거는 그냥 식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고 여기 뭐가 더 들어가냐면 H1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H1은 마찬가지로 뭐 입력이 웨이티드 썸이 된 거를 활성함수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시그모이드의 Z1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Z1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웨이티드 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Z1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을 y-햇을 h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h1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요거기 때문에 이 g 값을 집어넣어서 풀로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이 로스 펑션이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맞죠? 로스 펑션이 이건데 이 로스 펑션에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로스 펑션이 미니마이즈가 되도록 하는 이때 W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W를 찾기 위해서는 그 파라미터로 미분하면 돼요. W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찾을 거는 W11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로스 펑션을 W1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울기를 구해서 원래 알고 있던 값을 빼거나 더해서 기울기를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바꿀 거죠. 값을 갱신을 할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데 로스 펑션을 W11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 앞에 세 개의 기울기가 주어지죠. 여기에다가 다시 이 두 개를 더 곱해야 돼요. 그러면 체인 룰로 다 약분이 되고 이것만 남아요. 기울기가 5개가 곱해지죠. 이렇게 되고 하나씩 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아까 보셨던 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요 앞에서 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W31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는데 H1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H1을 G1에 대해서 미분하고 G1을 W11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W31이고요. 그리고 다시 활성함수가 시그모이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겠죠. 똑같고 다시 맨 마지막에 웨이티드 썸 요거 여기에 대해서 W11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X1이 나오겠죠. 미분 값은. 그래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시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과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 다시 한번 곱해지죠. 아까도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하고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고 다시 얘도 그렇게 생긴 것들이 또 곱해지죠. 그래서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하고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 항상 층을 건너갈 때마다 곱해집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기울기 찾았으면 이 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갱신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뭐 그림으로 그냥 다 그려놨는데 입력값이 출력으로 쭉 나가면서 이 합성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합성함수 다시 H1이 들어가서 합성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H2는 나오죠. 그럼 H2가 다시 그 다음 층에 입력으로 사용돼서 다시 합성함수로 표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로스가 만들어질 테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요 파라미터들 중간에 있는 W들을 다 찾아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워드 패스에서 로스를 YS에 대해서 미분하고 YS를 다시 이 G3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부분이 결국은 뭔가요? 이 부분이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3이라고 하는 거는 활성화 값입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통과한 거예요. 웨이티드 썸이. 그래서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한 미분들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층을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는데, 자, 입력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미분값들이 많이 곱해지죠. 자, 입력에 가까울수록 미분치들이 많이 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층마다 2개씩 곱해지죠, 더. 층을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이 출력에 가까운 파라미터는 찾기가 쉬워요, 비교적. 왜냐면 미분 몇 번만 하면 되니까 쉬운데 이쪽은 어려워지죠, 점점점. 그리고 이 미분치들이 굉장히 작은 값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0 같은 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 뒤는 필연적으로 0이 받아지죠, 그냥. 예, 곱해진 값을 그대로 받아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분치들이 크게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작은 값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이 W들이, 아니, 미분치들이 그레디언트인데, 그레디언트들이 입력으로 갈수록 많이 소실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해요. 예. 자, 출력을 해서 멀어질수록, 반복적인 미분 계산이 사용이 되는데, 미분치들이 여러분들, 0.1이라고 칠까요? 하는 거? 또, 0.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0.1, 0.1, 0.1, 0.1, 0.1, 0.1, 0.1이 쭉 곱해지죠, 계속. 다 0.1이라고 치면. 0.1은 자체는 큰 값인데, 충분히. 0.1 곱하기 0.1은 0.01. 0.1 곱하기 0.1을 한 20번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상으로는 0은 아닌데, 컴퓨터는 0으로 처리하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0이 돼버립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좀 그림으로 좀 알아보기 쉽게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입력이 있고요. 출력으로 쭉 가요. 출력으로 가는 거는 이 포워드 패스 상에서는 그냥 합성 함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함수가 복잡해도 입력값은 반드시 잘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는 미분치들을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에서는 합성 함수만 만들면 되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은 그 만들어낸 합성 함수를 미분을 해 가야 돼요. 미분을 해 가서 결국은 가중치들을 찾아야 되는데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이거 잘 봐두세요. 원래 갖고 있던 가중치에다가 경사를 이용해서 그 가중치 값을 조금 조절을 하죠.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게 다음 가중치가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죠. 네. 엄청난 횟수를 반복을 하게 되면 W들을 잘 찾게 됩니다. 좋은 값으로. 네. 로스를 가장 적게 해주는 값으로 찾게 돼요. 자, 요걸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쉬운 게 아니냐 하면은, 미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쪽에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력에 가까운 가중치들. 이건 아까 미분치 몇 번 곱했죠? 3번 곱했죠. 로스에 대한 미분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 그래서 처음에 3개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는 2개씩 늘어났죠. 아까 5개 곱했고 7개 곱해지게 되고 미분치들이 이런 식으로 쭉 곱해서 이 끝으로 가게 되면 19번의 그 미분치들이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점점 흐리멍텅해지죠. 이렇게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웨이트들이 전부 0으로 갈 가능성이 웨이트가 0이 아니라 기울기가 전부 0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값으로 설정했던 그 가중치들, 엉터리 가중치들이 갱신이 잘 안 되겠죠. 예, 뭔가 이런 기울기가 있어야 갱신이 되는데 학습이 잘 안 됩니다. 초기 값에서 그냥 조금 바뀌는 정도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쪽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칼라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웨이트들이 행렬이나 벡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그 1차 도함수로 이루어진 그 행렬이나 벡터를 뭐라 그러죠? 제이코비안이라고 하죠. 제이코비안 벡터나 매트릭스들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파라미터를 갱신할 때는 지금은 마치 이 앞에 거 갱신하고 그 다음 층에 있는 거 갱신하고 그 다음 층 거 갱신하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꺼번에 갱신을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파라미터 동시에 갱신을 해요. 기울기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을 할 때는 한꺼번에 전체를 다 갱신을 하고 다시 기울기 막 구해서 또 갱신을 하는 거죠. 층마다 갱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할 때
여기 지금 미분치 두 개를 O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 내가 위로부터 받은 기울기가 있죠. 그거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요. 내가 실제로 계산하는 그레디언트가 있죠. 웨이티드 썸에 대한,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하고 웨이티드 썸은 그 로컬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불러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층에서는 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5개가 곱해진 거고, 자기가 2개 더 계산해서 내려보내주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업스트림은 손실로부터 그냥 내가 받은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로컬 그레디언트는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하고 가중흡에 대한 미분. 요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칼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벡터 행렬 계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그 벡터 캘큘러스로 설명하게 되면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학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뺐는데, 그래도 그냥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 함수예요. 활성화 함수인데, 여기 입력 벡터가 2개가 들어오죠. x하고 u가. 차원은 각각 dx, du예요. 들어오게 되면 출력으로 dg 차원의 출력을 내줘요. 이건 뭐 신경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내주게 되는데, 포워드 패스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합성함수만 만들어서 내보내주면 되니까. 근데 백워드 패스를 할 때는 이 g에 대한 이 로스를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로스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편미분이 만들어지고요. 편미분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안 되겠죠. G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쵸? G가 지금 웨이티드 썸이라고 치면 웨이티드 썸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한번. 그 웨이티드 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벡터의 개수가 DG라고 하면은 DG의 미분치가 있어야 되죠. 차원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X가 지금 그 DX 차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기 만들어지는 요 미분치들은 dx 곱하기 dg 차원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으로 x 차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dx를 받아서 dg를 내기 위해서는 기울기들이 이 2개 곱한 것만큼 행렬처럼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받아서 가는 차원이 있고요. 이쪽으로 내주는 요 지금 벡터 웨이티드 그 활성화 값에 대한 그 미분 편미분은 요것도 결국은 입력이 6의 du라고 하면 입력의 벡터 차원이 여기도 마찬가지 u 차원이 돼야 되겠죠. 기울기도 그만큼이 나와야 되잖아요. 개수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du가 나와야 되고요. 중간에 로컬 그레디언트는 그 모든 페어에 대해서 다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dx 곱하기 dg, 여기는 du 곱하기 dg의 그 기울기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기억만 해두시고요. 행렬로 확장해도 마찬가지예요. 행렬로 확장해도 요걸 받아서 요걸 출력으로 냈으니까 결국은 요 내부적으로 차원을 보시면 이거 곱하기 이거의 차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행렬인 경우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서머리로 바로 갈게요. 그래서 포워드 패스는 뭐였죠? 한 걸 요약을 하면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패스인데, 이거는 입력을 어파인 변환을 한 다음에 활성함수를 통과시키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고, 결국은 합성함수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백워드 패스는 뭐죠? 일단은 로스를 계산을 하죠. 로스는 미리 정의를 해야죠. 어떤 로스를 쓸지. 로스를 계산할 때 정답하고 예측값을 빼야 되는데, 예측값은 합성함수잖아요. 결국은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결국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자코비안 벡터나 행렬들의 곱으로 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 갱신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수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뉴럴넷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에 그 벡터 노테이션은 한번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고요. 아니면 그 전까지는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